20억이 6억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큰딸 결혼식에서 축의금 봉투를 세던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둘째 딸 결혼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착한 아버지의 마음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요. 분당 아파트 거실에서 레버리지 ETF가 마이너스 30%를 기록하는 걸 보던 그 순간 32년 공기업 생활이 무색해졌습니다. 욕심이 아니었어요. 딸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제 선의를 알아주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올해 60살, 2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전력 본사 부장이었습니다. 3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중간 관리자로 올라섰죠. 경기도 분당에 40평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아내와 딸 둘을 키웠어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2023년 58살 되던 해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이 들어왔어요. 조직 개편으로 인원 감축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섭섭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명퇴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분당 아파트 시세가 12억, 예금과 적금을 합치니 총 자산이 20억이 되었습니다. 당시 은행 예금 금리는 3.5% 정도였어요.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였어요. 큰딸은 31살로 회사원이었고 둘째 딸은 28살로 간호사였죠. 권고사직 소식을 들은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했어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 됐어요.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큰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랑 측이랑 반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했습니다. 예비 사위를 만났어요.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직장도 괜찮았고요. 하지만 전세 자금이 문제였습니다. 분당 신축 아파트 전세가 5억 5천이었거든요. 신랑 측에서 3억을 내고 저희가 2억 5천을 내기로 했어요. 거기다 혼수며 예식 비용까지 합치니 총 4억이 필요했습니다. 20억 중에서 4억이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딸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됐습니다. 둘째도 곧 결혼할 나이였거든요. 똑같이 4억씩 주면 8억입니다. 남은 12억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빠듯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증권사 세미나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은퇴자 재테크라는 제목이었죠. 무료 강의였고 점심도 제공한다고 했어요. 호기심에 참석했습니다. 분당 증권사 지점 세미나실에는 5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죠. 강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만으론 노후가 불안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화면에 대형 우량주들이 떴죠. 한국전력도 있었습니다. 제가 32년간 다닌 회사였어요. 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주는 안전합니다. 망할 일도 없고 배당도 꾸준히 주죠. 1억을 투자하면 연 5% 배당으로 5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5%인데 배당이 5%라니요? 세미나가 끝나고 상담 직원이 다가왔어요. 관심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일했다고 하니까 직원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더 유리하시겠네요? 내부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주식 좀 해볼까? 큰딸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배당도 받고요. 아내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주식은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주는 안전하다고 설명했죠. 2023년 6월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일단 3억만 넣기로 했어요. 20억 중에서 3억이면 부담 없는 금액이었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이렇게 공기업주 셋을 샀습니다. 각각 1억씩이었어요. 첫 달부터 좋았습니다. 주가가 조금씩 올랐고 배당 기준일도 다가왔어요. 3개월 후 수익률을 확인했더니 6%였습니다. 1,800만 원을 번 거죠. 은행 예금 6개월치 이자를 석 달 만에 번 겁니다. 큰딸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2024년 3월이었죠.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에 원금을 합치면 4억이 충분히 됐으니까요. 32년 공기업 생활의 경험이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욕심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2023년 9월 투자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익률이 10%를 넘어섰어요. 3억이 3억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3천만 원을 번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식 앱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초록색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12월이 되자 수익률이 20%에 도달했습니다. 3억이 3억 6천이 됐어요. 6천만 원 수익이었죠. 큰딸 결혼 자금으로 쓸 4억이 충분히 마련된 겁니다.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여보, 주식으로 6천만 원 벌었어. 큰딸 결혼 자금 다 마련했어. 아내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당신 대단한데?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큰딸 결혼이 2달 남았어요. 예식장 계약도 하고 혼수도 준비하기 시작했죠. 신랑 집안과 만나서 비용을 정산했습니다. 전세 자금 2억 5천만 원, 혼수 및 예식 비용 1억 5천만 원, 총 4억이었어요. 저는 기분 좋게 돈을 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 있었으니까요. 큰딸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죠. 32년 공기업 생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3월 초 큰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분당의 한 예식장이었어요. 하객들이 150명 정도 왔죠. 큰딸이 드레스 입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 품을 떠나 한 가정의 주부가 되는 거였어요. 식이 끝나고 축의금을 세어보니 3,50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죠. 신혼여행을 떠나는 큰딸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둘째 차례구나. 둘째는 아직 남자친구가 없었지만 곧 결혼할 나이였어요. 똑같이 4억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큰딸 결혼 자금으로 4억을 썼으니 남은 돈은 16억이었죠. 16억 중에서 4억을 또 쓰면 12억만 남습니다. 노후 자금으로는 빠듯했어요. 예금 금리 3.5%로 계산하면 1년에 4,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350만 원인데 부부가 살기엔 부족했죠.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금을 늘리기로 한 거예요. 3억으로 6천만 원을 벌었으니 6억이면 1억 2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1년이면 둘째 결혼 자금이 마련되죠.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3월 말 투자금을 6억으로 늘렸습니다. 기존 3억에 3억을 추가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공기업주만 사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전기차 관련주를 추천했거든요. 전기차 시대가 온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6억을 나눠서 투자했습니다. 공기업주에 3억, 전기차 배터리주에 2억, 수소에너지주에 1억이었어요. 좀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였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 정도 나이면 안정적인 것만 하시는 것보다 성장주도 섞으시는 게 좋아요. 4월 들어서 주가가 좋았습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주들이 잘 올랐어요. 2억이 2억 4천이 됐고 수소에너지주도 1억 2천으로 늘었죠. 한 달 만에 6천만 원을 번 겁니다. 3억으로 6개월 걸려 번 돈을 6억으로 한 달 만에 번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속도면 1년 안에 둘째 결혼 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 아내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너무 많이 투자한 거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죠. 괜찮아.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5월 말 계좌 잔고가 7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2달 만에 1억 2천만 원을 번 거예요. 수익률이 20%였죠. 둘째한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 결혼 자금 모으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둘째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저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데요. 6월 어느 날 둘째가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의사였어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느낌이 좋다는 거죠. 저는 기뻤습니다. 큰딸에 이어 둘째도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요. 결혼 자금 준비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월 초 투자금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7억 2천에서 원금 6억을 빼면 1억 2천 수익인데 이걸 재투자하는 겁니다. 복리 효과를 노린 거죠. 증권사 직원이 레버리지 ETF를 추천했어요. 지수 움직임의 2배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스러웠지만 1억만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전체 7억 2천 중에서 1억이면 14%니까 큰 비중은 아니었어요. 코스피 레버리지 ETF를 샀죠. 지수가 5% 오르면 10% 수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7월 말 레버리지 ETF가 15% 올랐습니다. 1억이 1억 1,500이 된 거예요. 2주 만에 1,500만 원을 번 겁니다. 너무 쉬웠어요. 왜 진작 안 했나 싶었죠. 계좌 잔고는 8억 7,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는 걸요. 오를 때는 2배로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2배로 떨어진다는 사실을요. 저는 성공의 맛에 취해서 위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2023년 8월 제 계좌는 9억을 넘어섰습니다. 원금 6억이 9억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3억 2천만 원을 번 겁니다. 6개월 만에 말이죠. 수익률 53%였어요. 은행 예금으로는 15년 걸려 벌 돈을 6개월 만에 번 겁니다. 둘째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33살 정형외과 전공의였어요.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은 내년쯤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공이 끝나고 전문의 되면 한다는 겁니다. 예비 사위가 돌아간 후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큰언니처럼 결혼 자금 받을 수 있죠? 당연하지. 아빠가 다 준비해 뒀어. 걱정하지 마. 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실제로 그럴 만했어요. 지금 속도면 1년 안에 4억은 충분히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9월 초 증권사 직원이 연락을 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수소 에너지가 대세입니다. 정부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관련주들이 앞으로 엄청 오를 겁니다. 저는 귀가 솔깃했어요. 이미 수소주를 1억 갖고 있었는데 더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투자금을 12억으로 늘렸습니다. 9억 2천에서 3억을 추가한 거예요. 그 3억은 분당 아파트 담보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당시 대출 금리가 4.5%였어요. 한 달 이자가 112만 원이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데 이자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12억을 배분했습니다. 공기업주 4억, 전기차 배터리주 3억, 수소에너지주 3억, 레버리지 ETF 2억이었어요. 레버리지 비중을 늘린 겁니다. 위험하다는 건 알았지만 수익이 너무 좋았거든요. 9월 중순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수소에너지주들이 연일 상한가를 쳤어요. 3억이 4억 5천이 됐죠. 2주 만에 1억 5천만 원을 번 겁니다. 레버리지 ETF도 좋았어요. 2억이 2억 6천으로 늘었습니다. 10월 초 제 계좌는 13억을 돌파했습니다. 원금 12억이 13억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4개월 만에 4억 2천만 원을 번 겁니다. 둘째 결혼 자금이 이미 마련된 거죠.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여보, 둘째 결혼 자금 다 모았어. 1년도 안 걸렸어. 증권사에서 VIP 고객 초대가 왔습니다.
분당 본점에서 하는 세미나였어요. 대형 고객들만 모이는 자리였죠. 가보니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모두 억대 투자자들이었어요. 제가 수익률 얘기를 하니까 다들 부러워했죠.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수소 에너지주랑 전기차 배터리주요. 레버리지도 좀 갖고 있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트렌드를 잘 타셨네요. 10월 말 레버리지 ETF를 3억으로 늘렸습니다. 2억에서 1억을 추가한 거예요. 다른 주식에서 이익이 난 걸 옮긴 겁니다. 레버리지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지수만 꾸준히 오르면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었죠. 11월 초 둘째가 정식으로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양가 상견례를 했죠. 예비 사도는 강남에 사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의사 집안이었어요. 전세 자금 얘기가 나왔는데 강남 신축 아파트가 8억이었습니다. 신랑 집에서 5억을 내고 저희가 3억을 내기로 했어요. 거기다 혼수며 예식 비용 1억을 합치면 총 4억이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지금 13억이 있으니 4억쯤은 문제 없었어요. 12월 말 1년 결산을 했습니다. 원금 6억으로 시작해서 13억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7억 2천만 원을 번 겁니다. 수익률 120%였죠. 아내도 놀라워했어요. 당신 진짜 재능 있는 것 같아. 새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4년 안에 20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지금 13억이니까 7억만 더 벌면 됩니다. 작년에 7억을 벌었으니 충분히 가능한 숫자였죠. 분당 아파트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공기업 부장으로 조용히 은퇴했는데 이제는 억대 투자자가 됐죠. 둘 다 결혼시킬 돈도 마련했고요. 32년 직장 생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 실력으로 번 돈이라고요. 시장이 좋아서 번 거였는데 말이죠.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2024년 1월 새해 첫 거래일부터 이상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긴축 신호를 보냈거든요.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발표였죠. 전문가들이 성장주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첫날 제 계좌가 3% 빠졌어요. 13억 2천이 12억 8천으로 줄었습니다. 4천만 원이 하루 만에 증발한 거죠. 가슴이 철렁했지만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조정이 있었지만 금방 회복됐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또 3%가 빠졌어요. 12억 8천이 12억 4천이 됐죠. 특히 레버리지 ETF가 심각했습니다. 지수가 3% 떨어지니까 6%가 빠진 거예요. 3억이 2억 8,200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계좌가 11억 6천만 원이 됐어요. 1억 6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나스닥이 또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좀 팔아두는 게 어때?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지금 팔면 손해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죠. 2월 들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줬죠. 한국 시장도 연일 폭락했습니다. 2월 중순 제 계좌는 10억이 됐습니다. 석 달 만에 3억 2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작년에 6개월 걸려본 돈이 석 달 만에 사라진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가 심각했어요. 3억이었던 게 2억 2천으로 줄었죠.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장님, 시장이 안 좋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3월 초 둘째 결혼 얘기가 본격화됐습니다. 가을 결혼이니까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혼수도 알아봐야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계좌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3월 중순 정말 큰일이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지방은행이 파산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금융위기 우려가 퍼졌죠.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제 계좌가 8%나 빠졌어요. 10억이 9억 2천으로 줄었습니다. 8천만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죠. 레버리지 ETF는 16%가 빠졌어요. 2억 2천이 1억 8,480으로 줄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음 날도 폭락이었습니다. 또 5%가 빠졌죠. 9억 2천이 8억 7,400으로 줄었습니다. 이틀 만에 1억 2,6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32년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공포는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진콜이었어요. 아파트 담보 대출 3억으로 산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추가 담보를 요구한 겁니다. 이틀 안에 5천만 원을 입금하거나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통지였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예금은 이미 다 털었어요. 결국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거였죠. 공기업주 1억 7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마진콜을 막았습니다. 3월 말 계좌를 확인하니 7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넉 달 만에 5억 4,6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원금 12억에서 4억 2,600만 원 손실이었죠. 작년 1년간 번 7억 2천 중에서 60%가 사라진 겁니다.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잠깐 조정일 뿐이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둘째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자금이 위험하다는 걸요. 아직 7억 7천이 있으니까 4억은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떨어지면 어쩌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주가 폭락하는 꿈이었어요. 4월 초 저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타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떨어진 주식을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올라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4월 중순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주식 차트만 들여다봤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못 잤죠. 체중이 7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물타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7억 7,400만 원을 모두 팔고 떨어진 종목들을 다시 샀어요. 평균 단가를 낮춘 겁니다. 레버리지 ETF도 추가 매수했죠. 위험하다는 건 알았지만 빨리 손실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5월 초 시장이 조금 반등했습니다. 7억 7천이 8억 5천으로 올랐어요. 8천만 원을 되찾은 거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8억 5천이 7억 8천으로 줄었죠. 레버리지 ETF는 더 심각했습니다. 지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2배로 빠졌거든요. 5월 말 증권사 직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부장님, 선물과 옵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손실을 빨리 만회하려면 방법이 필요합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시작했습니다. 6월 초 코스피 200 선물 계좌를 개설했어요. 1억을 투자했죠. 지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레버리지가 10배였으니까 지수가 10%만 올라도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였어요.
처음 이틀은 운이 좋았습니다. 지수가 3% 올랐고 제 계좌는 3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너무 쉬웠죠? 이틀 만에 3천만 원을 번 겁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2억을 더 투자하기로 했어요. 6월 중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또 올린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코스피가 5%나 폭락했죠. 제 선물 계좌는 50% 손실이었습니다. 3억이 1억 5천으로 줄었어요.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또 4%가 빠졌죠. 선물 계좌는 40% 추가 손실이었어요. 1억 5천이 9천으로 줄었습니다. 사흘 만에 3억이 9천이 된 겁니다. 2억 1천만 원이 증발했죠.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2년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지옥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선물은 청산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주식 계좌도 상황이 나빴어요. 7억 8천이 6억 5천으로 줄었습니다. 선물 손실 2억 1천을 합치면 총 손실이 7억 6천만 원이었죠. 원금 12억에서 7억 6천 손실이면 4억 4천만 원만 남은 겁니다. 게다가 아파트 담보 대출 3억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1억 4천만 원밖에 없었죠. 둘째 결혼 자금 4억이 부족했습니다. 7월 초 둘째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미안한데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해. 2억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 둘째 얼굴이 굳었어요. 아빠, 큰언니는 4억 받았잖아요. 저는 왜 2억밖에 못 받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식으로 날렸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정이 생겼다고 둘러댔죠. 둘째는 실망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잃은 거예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7억 6천만 원 잃었다고 지금 4억 4천만 원밖에 없다고 말이죠.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둘째 결혼은 어떻게 하라고요? 7월 중순 예비 사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가을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 전세 자금 얘기를 하자는 거였어요. 약속된 3억을 줄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2억만 가능하다고요? 예비 사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곤란한데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5억 이상은 힘듭니다. 전세가 8억인데 7억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8월 초 둘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결혼 미루기로 했어요. 오빠가 전문이 되고 돈 더 모으고 나서 하기로요.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죠. 식사도 따로 하고 잠도 각 방에서 잤습니다. 큰딸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아빠,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8월 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옵션을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승부였죠. 남은 4억 4천 중에서 2억을 옵션에 넣었습니다. 한 달 안에 4억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미친 생각이었죠. 코스피 풋옵션을 샀습니다.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레버리지가 20배였어요. 지수가 5%만 떨어져도 원금이 2배가 되는 구조였죠. 하지만 완전한 도박이었습니다. 9월 초 옵션에 2억을 건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지수가 떨어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도박꾼이 된 겁니다. 처음 이틀은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지수가 2% 떨어졌고 옵션 가치가 40% 올랐어요. 2억이 2억 8천이 됐죠. 8천만 원을 번 겁니다. 하지만 팔지 않았어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9월 5일 수요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예상 외로 급등한 거예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뉴스였죠. 한국 시장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3%나 급등했어요. 제 풋옵션은 폭락했습니다. 지수가 오르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죠. 2억 8천이 1억 6천8백으로 줄었어요. 하루 만에 1억 1천2백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도 올랐습니다. 또 2%가 올랐죠. 옵션은 40%가 빠졌어요. 1억 6천8백이 1억 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틀 만에 2억이 1억으로 반토막 난 겁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계속 올랐고 제 옵션 가치는 제로로 수렴했어요. 마지막 날 장 마감 시 1억 80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2억이 3천으로 줄어든 거죠. 1억 7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땀을 때려봤지만 아팠어요. 현실이었습니다. 남은 돈을 계산했습니다. 4억 4천에서 1억 7천을 잃었으니 2억 7천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아파트 담보 대출 3억을 빼면 마이너스 3천만 원입니다. 빚쟁이가 된 겁니다.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숨겼어요. 하지만 은행에서 연락이 왔죠. 담보 대출 이자를 못 냈거든요. 월 112만 원이었는데 계좌에 돈이 없었던 겁니다. 9월 말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더니 물었어요. 왜 대출 이자가 연체됐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고백했죠. 옵션으로 1억 7천을 날렸다고 이제 빚만 3억 남았다고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정신이 있어요? 딸 결혼 자금은요?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10월 초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내와 큰딸 둘째가 모두 모였어요. 냉랭한 분위기였죠. 큰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제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길래 동생 건 날렸어요? 둘째는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오빠는 저 때문에 결혼 미뤘어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가 딸의 행복을 망친 겁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어요. 대출 3억을 갚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20년 넘게 살던 분당 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10월 말 집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가 12억이었는데 11억에 팔렸어요. 빨리 팔아야 했으니까요. 대출 3억을 갚고 나니 8억이 남았습니다. 20억 자산이 8억으로 줄어든 거죠. 11월 초 이사를 했습니다. 수원의 작은 빌라 전세로 들어갔어요. 25평짜리였죠.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8억에서 3억 5천을 쓰고 나니 4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짐을 풀면서 아내가 또 울었습니다. 20년 추억이 담긴 가구들을 버렸거든요. 새 집이 좁아서 다 들어가지 않았죠. 식탁도 소파도 버렸습니다. 제 가슴도 같이 버려지는 기분이었어요. 큰딸이 왔다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손주들도 이제 못 오겠네요. 둘째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연락도 끊겼죠. 11월 말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60살에 재취업을 시도한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공기업 부장 경력은 쓸모가 없었어요. 12월 초 겨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전기 안전 점검 용역업체였어요. 아파트나 건물을 돌아다니며 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일이었죠. 하루 7시간에 월급 200만 원이었습니다. 32년 공기업 부장이 용역업체 직원이 된 겁니다. 첫 출근 날 20대 팀장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온몸이 쑤셨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누우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말 1년을 정산했습니다.
1년 전 13억이 4억 5천으로 줄었어요. 8억 5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집도 잃고 딸의 신뢰도 잃었죠. 주식으로 모든 걸 잃은 겁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수원 빌라의 좁은 방에서 일어나 정기 점검 일을 나갔어요. 매일 아파트 지하를 돌아다니며 전기 설비를 확인했죠. 60살 몸으로 하기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죠. 아침에 인사도 없었고 저녁 식사도 각자 먹었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이런 냉랭한 관계가 된 거예요. 1월 말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180만 원이었죠. 32년 전 신입사원 때보다 적었습니다. 공기업 부장으로 받던 600만 원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2월 어느 날 둘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빠,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오빠랑 헤어졌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죠. 왜? 무슨 일 있었어? 둘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때문이에요. 오빠 집안에서 싫어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딸의 결혼까지 망친 거예요. 거울을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살 남자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월 초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좀 받아볼까? 부부 상담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었으니까요. 수원시청 무료 상담소에 갔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주식으로 12억을 잃었다고 딸 결혼 자금도 날렸다고요.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상담을 몇 번 받고 나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늘었어요. 서로 원망만 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4월 들어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계산 때였어요. 하루 5시간에 월급 100만 원이었죠. 65살에 평생 처음으로 받는 월급이었습니다. 둘이 합치면 28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전세 관리비 30만 원, 식비 100만 원, 통신비와 공과금 50만 원을 쓰면 100만 원 남았어요. 그 돈을 저축했죠. 언젠가 둘째한테 미안함을 표현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정기 점검 일을 하다가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해요. 그 사람 눈빛에 동정이 어렸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주식으로 많이 잃으셨다면서요? 가슴이 찔렸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제 욕심이 과했죠.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또 울었습니다. 6월 초 큰딸이 연락을 했습니다. 반년 만이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손주가 아빠 보고 싶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보러 갈게. 주말에 큰딸 집에 갔죠. 손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용돈을 10,000원밖에 못 줬어요. 예전엔 10만 원씩 줬는데요. 손주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지금은 이것밖에 못 줘. 미안하다. 7월 말 1년간 모은 돈이 6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모은 거예요. 적은 돈이지만 뿌듯했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었으니까요. 주식으로 몇 억 벌던 때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8월 어느 날 둘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거라도 받아라. 600만 원을 계좌로 보냈어요. 둘째한테 줄 수 있는 전부였죠. 둘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됐어요. 그냥 갖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빠가 내 결혼 망쳤잖아. 이걸로 뭐라도 사. 둘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래도 아빠 건강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9월 초 거울을 똑바로 봤습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죠. 죽어있던 눈에 생기가 돌아온 겁니다. 비록 용역업체 직원이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오래 걸리겠지만 함께 가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여전히 정기 점검 일을 하고 있습니다. 60살이 됐고 2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와 건물을 돌아다니며 전기 설비를 점검하죠. 허리가 자주 아프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게 제 현실이니까요. 아내는 계속 슈퍼마켓에서 일해요. 우리 둘이 버는 돈을 합치면 한 달에 280만 원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월급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전세 관리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50만 원 정도 남아요. 그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모은 돈이 1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모은 거예요. 20억이었던 자산은 4억 5천만 원으로 줄었고 그중 3억 5천은 전세 보증금이니까 실제 현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18억 8천만 원을 잃은 거죠. 아내와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대화를 나누고 주말엔 함께 산책해요. 수원 호수공원을 걸으며 김밥을 먹죠. 예전처럼 비싼 레스토랑은 못 가지만 이것도 행복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게 됐어요. 큰딸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용돈은 2만 원씩 줘요. 예전엔 10만 원씩 줬지만 이제는 이게 최선입니다. 손주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둘째와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해요. 작년에 보낸 600만 원 덕분인지 태도가 부드러워졌죠. 며칠 전엔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대요. 가끔 분당을 지나갈 일이 있어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 앞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죠. 20년을 살았던 곳인데 이제는 남의 집입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을 살아야 하니까요. 증권사 앱은 삭제했습니다. 작년 6월에 지운 거예요. 주식 뉴스도 안 봅니다. 친구들이 주식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다시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평생 충분히 배웠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후회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었어요. 딸들 결혼 자금 마련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욕심이었죠. 큰딸한테 4억 주고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것까지 마련하려다 모두 날린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건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욕심을 부린 겁니다. 6억으로 7억 2천을 만들고 멈췄어야 했어요. 아니, 애초에 3억으로 시작해서 4억 만들고 멈췄어야 했죠. 그랬으면 큰딸, 작은딸 결혼 자금 다 해결됐을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이 벌고 싶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젊은 사람들도 주식 많이 한다고 합니다. 레버리지 ETF가 인기래요. 그럴 때마다 말해주고 싶어요. 절대 빚내서 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독약입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세요. 전기 점검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증권사 건물에 갑니다. 전기 설비를 점검하러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VIP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용역업체 직원이죠. 직원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그게 다행입니다. 어제 둘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했어요.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가슴이 뛰었죠. 기쁘면서도 걱정됐어요. 결혼 자금을 못 줄 것 같아서요. 딸아,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오빠가 잘 벌어요. 그 말에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큰딸처럼 4억은 못 주지만 모아둔 1200만 원은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60살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많고 머리는 반백입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2년 전 절망에 빠졌을 때와는 달랐죠. 비록 용역업체 직원이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께 당부합니다. 주식은 신중하게 하세요.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절대 대출받아서 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손대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2년 전 20억 자산가였던 제가 지금은 1억 2천만 원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일하고 조금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있고요. 돈을 잃었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